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출금리 또한 오를 전망이라 대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들이 신용대출은 본인 연봉 이내에서만 마이너스 통장도 5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미리 돈을 빌리려는 대출 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대출금리 전망부터 향후 여파는 어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새로 나온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이 정부가 지난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늘려서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신규 택지 후보지, 구체적인 위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또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정부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주요 도시에 이른바 신규 공공택지, 새로 택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공공택지 후보 지역 7군데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4만 1,000가구, 엄청나게 짓는 것인데요. 예. 사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날 이른바 이사대책이라고 그래서 2580, 3080, 그러니까 서울 부근에 30만 호, 전국적으로 80만 호를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50만 호였는데요. 그동안에 이 광명, 시흥 지구에 10만 호는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만 호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LH공사 이 일부 직원들이 미리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예. 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일단 마비가 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그 신규 택지 부근에 투기 흔적 이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특히 공직자나 LH공사 직원들의 것을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지역 7곳 14만 구고를 새로 조성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주로 서울의 남쪽 지방이 많습니다. 정남쪽이. 그동안의 신규 택지는 서울의 동쪽, 동북쪽, 그리고 서북쪽 이쪽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남쪽에 상당히 집중돼 있어요. 거리는 조금 멀어졌는데 그러나 GTX 시선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급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서울의 정부가 말한 이사 대책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 25만 호는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이 내용 저희가 구체화될수록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보겠습니다. 예적금의 금리가 조금 오르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0.25%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도매 시장에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주고받는 금리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과 거래할 때 금리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거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조달 코스트나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 일정 부분이 이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발빠르게 나온 데가 역시 인터넷은행 K뱅크가 이미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1.4%를 주는데 이거는 이미 28일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또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금리를 적게는 0.2%포인트에서 많게는 0.25%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예금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특히 이제 대출금리 중에서 주담대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대출. 이것은
이미 코픽스 금리를 연동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림과 동시에 이미 상승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어요. 또 이제 일반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 은행이 정하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것도 빠르면 9월 달, 늦어도 10월 달부터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금리 상승분만큼 금리를 더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이자를 기준으로 어떤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간 예금 금리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비쌍곡선 금융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내 대출 이자가 또 얼마나 오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자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대출 금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또 한 번 올릴 수 있고 내년에도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1.25 정도나 1.50 기준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만약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받을 경우에 어떤 금리로 받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라는 겁니다. 자, 고정금리라는 것은 자기가 한 번 대출을 받을 때 뭐 5%면 5%, 1%면 1% 적용을 해놓으면 중도에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 대출을 적용하는 거고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변동금리로 하면 불리하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좀 싸더라도 한 해, 두 해 지나면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빨리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갈아타면 안 되고요. 고정금리에 변동금리로 갈아탈 경우에 어떤 수수료라든지 금리를 바꿀 때 어떤 중간 변경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 그게 예. 어느 것이 높은가, 수수료 비중이 높은가, 금리를 바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가 높은지. 그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과거의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도 기본 베이스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고정- 고정금리가요. 변동보다. 고정금리가 예. 변동금리가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이면 대부분 고정금리를 하려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팔 때 은행에서 팔 때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조금 더 높이는 금액이 높으냐? 실제로 변동금리로 바꾸었을 때 그 적용되는 금리가 더 높은가? 그걸 비교하는 그런 좀 정확한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은행 찾아가서 뭐 창구 직원분한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창구 직원들은 뭐 선택을 어떻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네. 만약에 조금밖에 안 오른다면 0.25 정도밖에 안 오른다면 그냥 현 상태대로 고정금리로 해두는 게 더 낫고요. 금리가 0.75%더 이상 오를 것 같으면 금리를 바꿔 타는 게 나은데 이것을 판단은 본인이 해야지 은행 창구에서는 이론적인 것은 가르쳐 줄 수가 있지만은 네.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해라 선택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똑똑하게 챙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음을 계속 내면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연소득 이내,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줄이기로 했는데 사실상 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억대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어려워지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금융위원회가 계속 지금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많으면 그 자체로서 부담이 되고 특히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볼 때 금리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 좀 부채를 좀 줄여라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정책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을 생각할 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지금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이상은 안 빌려주겠다. 그리고 또 이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통이라고 일단 그러죠. 한도를 설정해놓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 한도도 5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나 문제는 자기 연봉 소득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연봉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도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갑자기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거로 무슨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들 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을 운영자금으로 쓰려는 사람들은 조금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자금입니다. 전세 자금은 가만히 있어도 전세값이 오르는 바람에 전세 대출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저런 식으로 대출을 한도를 획일적으로 모든 은행이 저래 묶어버리면 그 다른 어떤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일정 부분 퇴로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에 또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그런 패닉 대출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6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금 대란 같은 부작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야말로 금융 창구에 은행 창구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그동안 한 그 4, 5년간 계속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주다가 그래서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중단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앞으로 필요할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놀란 마음에 당장 필요도 없는 가수요가 일어나서 네. 지금 좀 마통이라도 확보해 놓자, 신용대출이라도 확보해 놓자 이런 수요가 무려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대목도 금융위원회나 은행이 조금 잘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서서히 눈에 안 보이듯이 살금살금 줄여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그 대출 억제한다는 정책 효과는 크겠지만 여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정책에 묘를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대출을 줄여라고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 창구에서는 정부가 각 은행별로 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골치도 아프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서서히 끊어가는, 서서히 줄여가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속도 조절은 그러니까 그 판단 주체는 은행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너무 말을 잘 들었으면 문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그 가계 대출이 얼마다 각 은행별로 목표 줄이는 계획을 가져와라 이러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별로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은행들이 상반기에는 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농협은행 같은 대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자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대출 없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다 보니까 서로 좀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좀 장기적으로 서서히 가계대출을 줄일 것이다라는 정부가 신호를 꾸준히 줘야 되고 또 은행들도 그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줄여가는 이런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대출, 예적금 관련해서 똑똑한 선택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고 김대호의 경제읽기를 통해서 그런 스마트함을 좀 가져가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쓸 수 있는 200억 원 규모의 외식 쿠폰이 풀리고 신용카드 캐시백도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소비 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박사님? 이게 소비 촉진에 소비를 늘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배달 음식을 한 번 시킬 때마다 2만 원씩 시켜서 4번 이상을 시키면 4번을 시킬 때 1만 원이 착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셈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0월 1일부터의 카드 사용량이 전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달보다도 카드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에 많은 금액의 최대 이제 30%까지 정부로부터 돈을 캐시백을 받게 되거든요. 10%나요? 그렇습니다. 예. 3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까지. 예, 그래서 최대 이제 30만 원이죠. 그래서 그 30% 늘어난 금액을 환급하는데 그것이 최대로 30만 원까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으려면 사실 9월 달에는 조금 돈을 적게 쓰시고 9월 달에 필요한 돈을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쓰는 이런 지혜도 조금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그 30만 원까지는 결국은 정부가 돈을 더 주는 셈이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면 돈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더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어든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대책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0%까지 환급이 되고, 그러니까 초과 사용분의 10%까지만 환급이 되고 최대 10만 원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월 최대 10만 원의 상한선이 그러니까 있다는 점. 그게 예. 2분기 대비,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고 10월 달, 11월 달 이 사용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10월 달 사용량이 전 4월에서 6월 평균치보다 30%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10%까지를 주는데 그것이 월 최대 한도는 10만 원까지 준다. 네. 그럼 세 달에 30만 원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말씀하셨기에 30만 원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월로 따지면 10만 원. 월로 따지면 10만 원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 가시죠. 네, 그리고 또 한편 정부는 이 시장 물가와 관련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뭐 명태와 고등어,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집중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공급을 하면 낮은 단가에 구매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부 비축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을 긴급 방출을 하기 했습니다. 명태, 고등어, 네.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맛있죠. 생선들이. 그다음에 배추, 무, 사과, 배 이런 것들도 이제 집중 방출을 하는데 추석 때 물가가 오르는 거 지금 벌써 일부 백화점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했는데 그 가격이 7% 이상 지금 높아져 있고 지금 통화량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그 장마나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업황은 좋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긴급 방출을 하는 것이죠. 네. 약 뭐 최대 30% 이상 싼 가격으로 파는데요. 이것을 사기 위해서 무슨 정부 청사 앞에서 줄을 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팔지 않아요. 개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통시장이나 대형 마트에 싼 가격으로 넘기게 되면 대형 마트나 이런 데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이 농수산물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추석 제수 물가 공포를 가지지 마라.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비축 물가를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